자, 인강드림 3교시까지 왔습니다. 중개사법의 입문과정입니다. 자, 제2조 용어의 정의 굉장히 여러분에게 강조드렸고, 자, 이번 3교시에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편입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자, 중개를 할 수 있는 물건이 뭘까요?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거 중개하지는 않겠죠. 주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파트, 토지, 건물, 빌딩 이런 것들을 중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개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법 제3조에서는 중개대상물, 중개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첫째 줄, 중개대상물이란 누가 중개를 합니까? 개공사만이, 개공사라고 들으셨죠? 등록한 자,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개공사 아닌 자가 아래에 지금 보고 계시는 표, 법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개공사로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라는 뜻은 개공사만이 중개를 할 수 있는 물건인데 일반인들이 이런 물건을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무등록업자로서 처벌을 받는다. 그때 무등록업자는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 3년에 3천만 원 하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 제3조에서는 두 가지 물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토지,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법으로 정하는 물건이죠. 자, 이번에는 시행령 2조입니다.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시험 때까지 참 많이 들을 겁니다. 중개대상물은 토, 건, 입, 광, 공을 중개대상물이란다. 뭐라고요? 토, 건, 입, 광, 공.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 토지, 건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5가지 물건이니까 오지선다형에서 문제 내기 좋았겠죠? 예를 들면 토, 건, 입, 광 다른 문제 하나 딱 들어오겠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이런 문제들은 완전히 기초 문제입니다. 지금 33년 3회까지 시험이 진행되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었던 지문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제3조 중개대상물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토, 건,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인데, 자, 제목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지금 이제 한 30년 정도 진행했으니까 같은 토지라도 이런 토지는 되느냐? 이제 이제까지 문제를 묻겠죠. 건축물이라 했는데 건축물도 이런 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 아파트 분양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 아파트 분양권도 우리 법에서는 뭘로 봅니까? 건축물로 봅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첫 번째는 제목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 건,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인데, 자, 근데 이 5가지 물건이라도 조건이 2가지가 맞아야만 중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사법상 거래행위의 대상일 것. 사법상 거래행위라는 말은 사건이 설정될 것, 이 말이에요. 사건이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사건이라 합니다. 두 번째,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2가지 조건을 요구하니까, 자, 여기서 살짝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덕수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덕수궁도 아름다운 건물이죠.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돼. 덕수궁 같은 것들은 사건이 설정할 수 없잖아. 국가 소유잖아. 그죠? 그래서 건물이라도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주토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전라도 무주에 있는 토지가 아니고 주인 없는 땅을 무주토지라 해요. 자, 여러분, 무주토지, 주인 없는 토지, 중개대상물 될까요? 안 돼. 왜 그러냐면 주인 없는 땅은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라도 무주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토, 건, 입, 광, 공 5가지 조건이 맞더라도 반드시 조건이 2가지가 있는데 사법상 거래행위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을 때만 중개대상물이 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3번 물건의 종류 5가지를 알아셨다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내용을 이제부터 보셔야 되겠죠. 자, 1번 토지입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토, 건, 입, 광, 공에서 토지가 중요하죠. 토지를 우리 일명 뭐라고 부를까요? 일명 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땅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자, 그때 토지는 여러분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즉 지적법 등에서 공부하시겠지만 토지의 등록 단위는 무슨 단위다?
필지 단위이므로, 그래서 필지 단위라는 말은 토지를 등록할 때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필지 하는 말을 하나 익히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토지, 땅을 헤아릴 때 땅 한 마리, 땅 두 마리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땅 세 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토지는 뭐다? 필지 단위로 이어집니다. 한 필지 팔았다, 두 필지 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지 단위로 이어지므로 역시 한 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매매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매매, 저당권은 반드시 한 필지 단위로 이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지만 한 필지의 일부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은 가능하므로 한 필지 일부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아,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지 단위로 하되 한 필지의 일부라도 중개대상물은 된다. 이거 익히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토, 건, 입, 광공할 때 건이 뭐였죠?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건축물은 너무나 잘 알죠? 뭐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도 건물이고, 빌딩도 건물이고, 뭐 단독주택도 건물이고, 빌라도 건물이죠. 자, 그러면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건물의 성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갑니다. 자, 1번 내려가면 건축물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이런 말은 참 중요한 말이죠. 독립된 부동산이래요. 그래서 토지, 건물은 별도로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이죠.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 일체로 거래될 수도 있고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까 별도로 거래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별도로 거래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집을 살 때 나 건물만 살게, 땅은 안 사.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또는 나는 땅만 살게, 건물은 안 사.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일체로 거래를 하죠. 자, 일체로 거래하지만 별도의 독립된 부동산이다. 이 말은 익히셔야 됩니다. 그 말은 토지만, 건물만도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또 2번, 중요한 말입니다. 건물은 현존하는 건축물과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건축물, 이를 뭐라 부른다? 분양권이라고 부릅니다. 장래의 건축물도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 샀다 팔았다 말 들어보셨나요? P가 붙었다, 뭐 마이너스 P가 붙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개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건물이 있다 없다? 현재 없잖아요. 앞으로 지어질 건물이잖아. 그죠?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분양받으면 대충 얼마쯤 있으면 아파트가 만들어지죠? 뭐 세월 안 오겠지만 3, 4년 좀 걸리겠죠? 그러면 3, 4년 뒤에 만들어지는 건물도 지금 사고 팔 수 있다. 우리는 그를 뭐라 부른다? 현존하지 않는 건물 분양권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시험에서 잘 겁니다. 자, 그래서 현존하는 건물, 현존하지 않는 건물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익히시면서 자, 3번 현존하는 건축물은 동 단위로 거래되는 것이 원칙이나 한 동의 일부라 하더라도 집합건물로서 구분 등기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므로 한 동의 1호도 독립적인 중개대상물이 있고 또한 한 동 1호의 일실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되면 중개대상물이 가능하다라는 뜻은 이거죠. 여러분 아파트 방이 3칸이 있습니다. 거기 한 칸만 내 세 얻을게 된다 안 된다? 되잖아. 한 동의 일부에도 되고 일실의 1호에도 가능하고 전세권 등은 설정될 수 있다는 건 이해하시죠? 자, 법률적인 말들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법률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을까요? 3번 현존하는 건축물은 동 단위로, 한 동 단위로 거래되는 것이 원칙이나 한 동의 일부라 하더라도 집합건물로서 구분 등기가 가능하고 한 동의 1호도 독립적인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동 1호의 일실이라 하더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되면 중개대상물은 가능하며 4번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허가 안 받은 건물, 그걸 무허가 건물이라 그럽니다.
또는 미등기 건물이라 그럽니다. 등기도 안 돼 있는 건물도 뭐에 해당한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죠. 등기된 것만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해당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실 때 고객이 어디 뭐 유명한 이제 거리 뭐 연못 주변에 뭐 이런 거 있겠죠. 예전에 석촌호수 주변에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괜찮은 포장마차 할 만한 거 하나 구해주세요. 이런 의뢰가 들어올 수 있겠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포장마차는 실제로 튼튼한 건물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포장이고 임시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석촌호수 근처에 그 포장마차들은 완전 기업식이었습니다. 안에 TV도 다 있고 냉장고도 뭐 에어컨도 막 들어오고 이 정도 수준이었죠. 그러면 그런 포장마차 할 만한 뭐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를 하나 구해주세요. 그러면 경호사 알았어 하고 석촌호수에 가가지고 자 이거 권리금 얼마 뭐 예를 들어서 얼마에 사고 팔 수 있습니까? 거래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왜 그런가 하면 무허가 건물도 건물로 본다고 지금 돼 있잖아. 그죠? 또 등기가 돼 있지 않는 미등기 건물도 당연히 중개대상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건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찾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이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 명백하게 인정한다라는 말은, 자, 야산에, 그죠?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을, 나무 한 그루도 수천만 원짜리가 있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자, 수천만 원짜리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 주인은 알겠지. 저기서부터 저까지가 내 거야. 이러면 자기는 알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잘 알 수가 없잖아.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죠? 그래서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 울타리를 딱 치고, 명백하게 앞에다가 누구 것, 이렇게 명패를 탁 붙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거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이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은 사실상 등기는 안 돼 있지만 등기된 효과와 같으니까 이거 중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이라는 관습상의 공시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므로,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독립적인 중개대상물이 된다. 뭐 행정심판이라는 말도 보이죠. 그래서 이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한 번은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싹 정리를 해버렸어. 출제도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단조롭게 정리를 합니다. 내려가면 3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목이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자, 이때 임목이라는 표현은 한자로 적으면 설립자의 나무 목자입니다. 서 있는 나무를 임목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길가에 나가면 도로변에 나무들 쫙 서 있는 거 보셨죠? 그러면 저게 다 임목이니까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웃기는 이야기죠. 거기 있는 것들은 임목이라 부르지 않고 가로수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로변에 서 있는 나무들 서울시청이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수예요. 가로수가 아니고 임목이라는 나무는 서 있는 나무가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부동산으로 봐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목은 서 있는 나무로서 방금 출발했죠. 임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뭐 한 것이다? 보존 등기를 한 것을 임목이라 합니다. 그때 보존 등기를 하면 처음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 부르고 이것은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2번 임목 등기의 효력. 자, 임목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이 되므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토지와는 별개로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깊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임목은 중개대상물이 된다를 익히시는 시간. 자, 다시 임목은 뭐가 돼 있다고요? 등기가 돼 있다니까 등기되어 있는 나무를 임목이라 합니다. 자, 그때 임목 등기의 효력해서 저당권의 목적이 되면서 2번 이때 토지 소유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이듯이 임목을 사고 팔 수 있다는 뜻이에요. 3번 임목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합니다. 4번 임목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임목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나누어진 경우에는 임목 소유자 당연히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4번 임목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임목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나누어진 경우에는 임목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아, 이 부분 중요합니다.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 임목 등기의 공시입니다. 임목 등기가 되면 임목 등기 사항 증명서가 작성이 되고 수목의 집단에 대한 소유자, 소유권의 범위 등이 제3자에게 공시되는데 이러한 임목 등기의 공시는 임목 등기 사항 증명서 외에 자, 가장 중요한 것 임목에 대해서 시험에 묻고 싶으면 반드시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어디에 기재가 된다? 표제부에 기재가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임목이라는 표현이 들어오면 뭐를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토지 등기부, 표제부 꼭 정리해 놓으실 것. 이 임목이라는 것은 준부동산이니까 조금 쉽지는 않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토지 건물은 자주 만나고 또 자주 보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보이시는데 토지 등기부, 표제부 하는 것은 임목에서는 반드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입광공 돌았으니까 광업재단도 중개대상물이 될 겁니다. 자, 광업재단은 기업재산에 역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준부동산들은 입광공은 모두 등기가 되어 있다. 이거부터 익히셔야 됩니다. 등기가 되어 있고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역시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음으로써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될 것이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그때 광업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이 되고 재단 구성 재산의 일부분은 개별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 개별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재단이니까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네 번째, 재단 등기후. 아, 이것도 중요하죠. 10개월 내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 10개월 내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으면 그 소유권 등기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개월 하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시험에서는 1년 이내에 이렇게 표현하면 틀릴 겁니다. 다섯 번째, 재단에 속한 부동산 등기 사항 중 역시 중요한 말 어디에 표시가 된다? 상당구 사항란에 그 취지가 기재됩니다. 상당구 사항란 익히셔야 되고 자, 입광공 중에서 공 다섯 번째 중개대상물 공장재단이 들어왔는데 이 공장재단은 광업재단과 같은 법에 있는 거니까 내용이 같습니다. 기업재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역시 중개대상물이 되니까 역시 등기가 되어 있구나. 내용이 똑같이 내려오죠. 소유권 저당권의 대상이 되며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차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때 재단 구성 재산의 일부분은 개별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으니까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래서 재단물이라 한다니까요. 4번, 재단 등기 후 똑같죠? 10개월 내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고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으면 소유권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섯 번째, 재단에 속한 부동산의 등기 사항 중 역시 똑같죠? 상당구 사항란의 취지가 기재된다. 이 정도가 입문에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될 과정입니다. 자, 입문 과정에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임목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 토지 등기부, 표제부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어디에 기재가 된다고요? 상당구 사항란의 취지가 기재되니까 상당구 사항란이라는 표현은 소유권은 갑구 사항란에 저당권은 얼구 사항란을 상당되는 구 사항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취지가 기재된다까지를 익히시는 시간 5가지 물건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제4조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자, 이 편도 시험에는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자, 명색이 이 단원에서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틀리면 쏙 상해야 됩니다. 내가 이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시험 시행 기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중개사를 공부하고 계시는데 시험을 누가 시행할까요? 제가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시험을 누가 시행하죠? 하니까 학원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10년쯤 공부해야 합격할 겁니다. 학원에서 시험 칠 것 같으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죠. 내일부터 한 사람씩 자격증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시험은 누가 시행한다?
국가가 시행을 합니다. 그 국가 중에서도 첫 번째 원칙적 실시기관과 예외적 실시기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사 시험은 원칙적으로 시행하는 자 누구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도지사 이를 묶어서 뭐라 부릅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자,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자 누구다? 국토장관이 시행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에는 시행기관장이 있죠. 자, 단순하게 물어봅시다. 의사시험 있는 거 아십니까? 의사시험 누가 시행할까요? 국가에서 시행하죠.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사 자격증 줄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국가 중에서도 누굴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증을 받습니다. 우리 길에 있지만 약사 면허증 있는 거 아시죠? 누가 시험 칠까요? 역시 국가가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서 걸어놓고 영업하는데,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원칙은 누구? 시도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실시하는데 이를 돌려서 문제 냅니다. 원칙은 국토장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면 틀려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원칙이라는 거 잘 보시고, 자, 이때 시도지사라는 것은 서울시장, 오세훈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경기도지사 누구? 그러면 이런 시도지사님들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사 시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시험 업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시험 업무는 위탁이 되어 있는데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업무 일부를 어디에 맡깁니까? 공기업. 자,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 예치되어 있다는 건 아시죠?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업무를 위탁할 때는 관보에 고시합니다. 원래 시험은 누가 시행합니다 라고 위탁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디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 지금 위탁이 됐고, 여러분들이 원서를 작성할 때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지만 이런 업무가 위탁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응시 자격의 제한입니다. 시험은 치는 기관은 알았다면, 자, 시험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시 자격의 제한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험을 못 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3년 동안 시험 칠 수 없는 사람. 한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5년 동안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데 중개사를 공부하신 분은 이 숫자를 모르고 있다. 그것도 간첩이죠. 그래서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격 취소자는 3년, 시험에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 빼고는 누구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나 가능하다. 여러분 예전에 시험은 이랬습니다. 만약 시험 치는 날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아니면 시험 못 쳤겠죠. 만 20세 이상으로서 그랬으니까 20세가 안 되면 시험 못 쳤겠죠. 지금은 그런 단원이 다 없어지고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볼까요? 베트남 여인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OX. 오죠. 누구나 응시한다고 그러잖아요. 베트남 여인. 그죠? 그럼 여러분 베트남 여인이 응시를 할 수 있다는데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 모르죠. 누가 안 된다 그럽니까? 자, 베트남 여인도 시험 잘 쳐서 잘 찍으면 합격할 수 있겠죠. 합격하면 당연히 자격증은 교부됩니다.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심하게 말하면 지금 현재 교도소에 있는 자, 재소자라고 그러죠. 교도소에 있는 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OX. 오, 누구라도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시험 치면 자격증이 나간다, 안 나간다? 당연히 나갑니다. 그 누구나 될 수 있다를 지금 이 정도로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만 20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고 용모 단정한 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틀려요. 용모 단정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응시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능한데 안 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으니까 이게 시험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자격증이 있다가 한번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시험에서 부정행위자 적발된 자는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이 두 개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자, 그래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것도 크게 강조하면서 시험 방법,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자, 가볍게 확인하겠습니다. 시험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다만
다만 시도지사 또는 국토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1차와 2차를 구분은 하되 동시에 시행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꾸준히 공부하시고 또 시험을 쳐보신 분도 계시지만 1차 과목에 민법과 학계론 두 과목이 있습니다. 1차 과목이 구분되어 있죠. 원래 1차가 합격된 자를 2차 시험을 칩니다. 자, 2차 시험 중에 첫째 과목,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모든 국가고시는 1차에 합격한 자를 모아서 2차 시험을 치는데 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를 구분은 하되 뭐 한다? 다만 동시에 시행합니다. 하루에 다 친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국가고시는 1차에 합격한 자를 모아서 2차가 진행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유일하게 동시에 시행합니다. 자, 문제 출제 유형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시험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입문과정에서 한번은 들어는 보셔야 안 되겠나 그죠? 자, 1차 시험 어떻게 됩니까?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합니다. 2차 시험은요. 자,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이게 국가고시의 기본 틀입니다.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는데 다만 1차와 2차 시험을 구분은 하되 동시에 시행할 때는 무슨 방법으로 한다? 1차의 방법으로 합니다. 자, 1차의 방법이 뭐죠?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중개사 시험을 30만 명씩 원서를 내기 때문에 이게 주관식 단답형 갈로 이렇게 써넣기 하면 채점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죠. 그래서 거의 다 선택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에 시행할 때는 1차 시험의 유형을 하니까 1차, 2차는 전부 다 뭘로 간다? 선택형.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지선다형을 준비하게 되는 모습이죠. 이 법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중요합니다. 시험의 일부 면제. 자, 시험의 일부 면제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1차 시험을 면제해 준다. 이런 규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원에서 부동산 관련 학과를 이수한 자 1차 과목을 면제해 준다. X입니다. 지금은 면제해 주는 거 딱 하나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1차를 면제한다. 요 면제되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 잘 보셔야 되고 여기서 시험에서 잘 건드리는 게 다음 시험에 한하여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시험이 33회 시험이 진행이 되었는데 33회 시험에서 1차에 합격을 했어. 그러면 1차 합격한 자는 다음 회 한하여. 그럼 언제만? 34회만 면제해 주겠다. 지금 이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다음 회 한하여라는 한자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음 회 시험에 1차를 면제한다. 그러면 33회 1차에 합격한 자는 예를 들어서 35회, 36회, 37회, 38회 자기가 아무데나 편할 때 면제받으면 훨씬 유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도록 해냈죠. 다음에 한하여 언제? 34회만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시험의 일부 면제에 대해서 이 법조문은 잘 보셔야 됩니다. 대충 설렁설렁 공부하면 점수 설렁설렁 갑니다. 다음 회 한하여 1차를 면제한다. 자, 시험 시기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합니다. 1월 매년 1회 시행하는데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까 살짝 이야기 한번 했죠. 이제 올해부터는 합격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럼 올해는 시험 없음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 그죠? 어떻게 해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2년에 한 번꼴로 시험을 치겠다라는 내용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야 될 내용들이었다면 그래도 이 단원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 첫 번째 뒤편에 나오지만 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 그 다음 국토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출제하는 것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들으셨죠? 당해 시험을 시행하지 않겠다 할 때도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때는 직권으로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다고. 직권이 아니고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미 있게 보실 것.
자, 이제 4번 시험의 실시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시험의 예정 공고 언제까지 2월 말일까지 예정 공고해 줍니다. 이런 단원이 또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원래 이제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올해 시험이 4월 달에 있을지 8월 달에 있을지 올해는 시험을 안 칠지 모르고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죠? 그래서 예비 공고를 해주라고 했다고요. 언제까지? 좀 전에 지나갔죠? 2월 말일까지 예비 공고해 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월 말일 돼가지고 원래 시험은 10월 29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 공고를 해줍니다. 예비 공고해주면 사실 공부하는 사람이 저래서 편하죠. 자, 예비 공고가 됐으면 이제는 확정해줘야 돼. 확정 공고는 언제입니까? 시험일로부터 90일 전에 확정 공고해 줍니다. 자, 이 확정 공고 90일을 60일로 슬쩍 시험에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원래 예를 들어서 시험이 10월 31일이 있다면, 예비 공고했다면 90일 전에 확정해 주는 게 유리해요? 60일 전에 해주는 게 유리할까요? 90일 전에 해주는 게 낫죠? 왜? 빨리라도 공고해 주는 게 시험 치는 사람들로서 훨씬 안정되잖아. 그죠? 이런 90일 전까지 공부하는 것을 슬쩍 60일로 바꿔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유리한 조문을 불리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90일 전에 확정 공고해 주죠. 자, 드디어 시험이 공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원서를 제출하는데 참 재밌죠? 그때 응시 원서를 제출하는 자, 모든 원서를 제출할 때는 수수료 있다는 건 아시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더 재밌는 건 모든 시험, 국가고시는 원서를 제출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수수료를 반환해 줍니다. 이런 내용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자기가 원서를 냈다가 자,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수수료를 반환해 주는 조건. 어떻게 반환해 줍니까? 그러니까 수수료를 과오납했다. 그거 잘못 냈다 이 말이죠. 잘못 낸 부분은 과오납 전액을 반환해 줍니다. 이건 잘못 냈으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되지. 두 번째, 시험 시행관의 귀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이 잘못했다. 그러면 역시 납입 수수료 전액을 반환합니다. 그 다음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응시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반환하면 역시 전액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내로 접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100분의 60% 돌려줍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한 날로부터 일주일 내로 요청하면 60%. 그 다음 그 일주일이 지나서 시험일로부터 10일 내로 철회를 할 때는 얼마? 전액할 때는 얼마? 50%를 반환해 주죠. 그래서 반환해 준다라는 조건이 있다는 게 의미가 있고, 자, 여기 잘 봐요. 1, 2, 3번은 당연히 전액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기관에서 돌려주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시험에서 전달되는 것, 다음 날로부터 7일 내로 요청하면 60% 반환합니다. 4번의 경관 날로부터 10일 내로 하면 얼마다? 50%를 반환해 준대. 이 부분이 시험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고. 자, 너무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또 잘 알고 계시는 사는 아무리 시험을 잘 치더라도 합격이 돼야 되지 뭐. 그죠? 그래서 합격자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빠르게 갑니다. 1차 시험에 있어서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우리는 이를 뭐라고 부른다? 절대평가. 1차 과목은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에 있어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 2차 시험에 있어서는 역시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절대평가를 하는데 다만 시험 시행 기관장이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요거 중요한 말이죠.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10,000명만 뽑겠다 이렇게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 고득점자로 합격자를 결정하니까 자, 여기는 여러분들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했다. 원래 10,000명만 뽑겠습니다 라고 공고하면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이니까 여기에는 60점이라는 말이 없다는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상대평가할 수 있다. 뭐 3번은 당연하죠. 동점자는 모두 다 합격자로 처리하겠고 출제위원 됐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5번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데 그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에서 11명으로 구성합니다. 요 숫자가 시험에 잘 나와요. 뭐 7에서 13명 또는 뭐 13에서 19명 이렇게 이제 시험에서 들어올 때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아예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이 중개사법이니까 우리 중개사법 쌤 전화번호가 생일이 7월 11일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 쌤 생일이 언제라고요? 7월 11일 이렇게 기억하시고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자 위원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되겠죠. 국토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그때 국토교통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임기는 몇 년으로 하고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비교적 중요합니다. 임기는 2년.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심의 의결사항 반드시 별표죠.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반드시 별표하셔야 되는 것 심의 의결사항이 모두 몇 개다? 4가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준비하신 것은 오지선다형이니까 어떤 주제가 4가지로 딱 끊어지면 쓸데없는 놈이 하나 딱 돌아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자 심의 의결하는 것 첫째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업의 육성 보수의 변경 손해배상 책임 4가지를 심의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막 암기합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스토리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격을 취득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해야 중개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4가지를 심의하는데 자 이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시도지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격 취득에 관한 것을 원래 시험은 없습니다 하면 시도지사는 반드시 따라야 되지 그래도 나는 시험을 치겠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를 구속시킵니다.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 요 5번 지문을 시험에 어떻게 낼까요? 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4가지 익히시는데 스토리로 기억합니다. 그냥 막 암기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자, 스토리 어떻게? 자격을 취득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해야 중개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던 자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 이 4가지를 심의한다. 이렇게 스토리로 기억하실 것.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결국은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자격증 교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묻고 싶은 것. 자격증은 누가 교부합니까? 시도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누구가 놀고 있다? 시도지사. 이거 중요한 것 체크하셔야 되고. 자, 이제 뒤편에 가면 행정처분에서도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어차피 매년 시험에 나오는 부분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시험에 안 물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운전면허증이 취소되는 사유 아십니까? 운전면허 시험 칠 때 여러분 오래됐거나 해서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면허가 취소되는 사유는 100% 운전면허 시험에 나옵니다. 왜? 위반을 하지 마라라는 취지겠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자격 취소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물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 첫 번째 묻고 싶은 것 누가 자격을 취소시킵니까? 취소권자 하면 뭐라고요? 시도지사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는데 만약에 내가 자격증은 서울에서 받았는데 경기도에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부한 사람과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달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르다면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에 관한 절차, 즉 청문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아, 그래서 자격증은 누가 취소시킨다? 교부한 시도지사. 익히셔야 되죠. 가장 중요한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앞으로 뭐 이 자격 취소 사유는 여러분들하고 노래를 부를 겁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취소됩니다. 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준교물 합니다. 다른 사람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자격증을 빌려주는 거라 그랬죠. 양도되어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중개 업무를 하면 자격 정지에 내려놨는데 뻐적뻐적 일하고 있습니다. 요거 괘씸죄죠. 바로 취소됩니다. 그 다음 자격 정지 중에 역시 정지죠.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사가 다른 경우사의 고용인이 되거나 사원 임원이 되는 정지받은 자 일하면 무조건 취소예요. 이 법을 위반하여 뭐 받으면 자격증에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 취소 사유는 100%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한다?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이 날아간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오늘 이거 하나는 가져갑시다.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뭐라고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부정을 심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양, 대, 부, 정, 징. 양이 뭐죠?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을 하거나,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양, 대, 부, 정, 징하고 익혀나가는 시간. 자격 취소 사유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제 취소 절차 가볍게 따라가죠. 자, 첫 번째 취소를 할 때는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이라는 것은 야, 자격을 취소할 건데 당신 억울한 일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주는 거죠. 그래서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하는데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하기 전에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다음 취소 사실의 보고 등입니다.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중요하죠. 자기 상사에게는 날짜를 구속합니다. 5일 내로 누구?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상사에게는 보고한다 그러죠. 여기 님자 빠졌어요.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온 동네방네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해 줍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취소를 시키니까 다른 시도지사는 동급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어떻게 7일 내로 반납해야 한다. 여러분 취소된 자격증 들고 있을 필요 없잖아. 그죠? 7일 내로 반납해야 되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뭐 좋은 효과는 아니지만 자격이 취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개 업무를 할 수는 없다. 중개 업무에 대한 제한이죠. 당연히 좀 전에 들으셨죠? 한번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이 취소됨으로써 등록이 취소된 자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받았던 자가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를 하겠죠. 그 재교부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재교부를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누구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하고 이때는 일정한 수수료가 납부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 자격 취소 누가 합니까? 교부한 시도지사까지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수업입니다. 자, 다음 주 수업 예고하고 마칩시다. 이제 자격증을 받은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자격증을 왜 받았죠? 중개업을 하려고 받았잖아. 그죠? 그럼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개설, 등록과 결격 사유. 오늘도 벌써 몇 번 이야기했죠? 등록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거라고. 그죠? 등록을 하고 등록이 되지 않는 사유를 결격 사유를 하니까 이제 드디어 자격증을 받은 여러분들이 중개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시간이 이제 다음 주 수업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수업은 사실상 본론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왜 취득했죠?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중개업을 하는 절차로 다음 주에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입문 과정에서 처음 만나신 분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계약되지만 이 입문 과정이 기초, 파운데이션이라 그러죠. 기초부터 찬찬히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